기사를 보면 언제나 물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뉴스가 언제나 나옵니다. 물가가 떨어져서 살기가 좋아졌어요. 라는 기사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로 물가는 오르는 것이 맞을까요? 반면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최대이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도 사상 최대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행은 잉여 소득이 생겼을 때 짧은 시간의 경험으로 사라지는 소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즉 필수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것이 맞을까요? 물가는 통화 정책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문구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물가 안정 목표 2.0%, 그리고 기준금리 2.5%가 눈에 띕니다. 이를 그대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가는 2.0%가 오르고 금리는 2.5%입니다. 이를 숫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저축하면 연간 2.5%의 금리를 받게 되고 물가는 2.0% 오르게 되므로 실질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며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느껴지시죠?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 2.5% 유지 중이고 물가 상승률은 목표에 맞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국내외 여건에 대해 설명이 있지만 물가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과 달리 물가는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물가 중 중요한 품목이면서 최근 전쟁으로 이슈가 된 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기름값이 올라서 힘들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가는 오른 걸까요? 야후에서 원유 가격을 2000년도 데이터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가 수준은 2007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고점 기준으로도 2008년 125달러를 넘은 적이 이후 한 번도 없습니다. 2008년 한국인당 GDP 2.76만 달러를 보면 현재 유가 부담은 18년 전보다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피넷에서 기름값의 추이를 보면 2012년 휘발유 가격이 1986원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 증가를 감안하면 부담은 더 낮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실제 오른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변동이 크면 불편을 느끼고 계속 올랐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뉴스도 이슈도 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보면 신선식품을 볼 수 있습니다. 계절 및 날씨의 영향으로 물가 폭등의 예로 뉴스가 많이 쏟아집니다. 가격 변동이 심해서 코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애호박 가격이 낮아져서 좋다는 뉴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스는 언제나 부정적인 면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유가나 신선식품 가격이지만 이를 아주 다양한 품목을 합쳐지면서 변동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와 장을 보면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하면서도 잉여 소득이 늘어나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물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것은 서울 아파트일 것입니다. 2018년부터 2배 이상 오른 아파트들은 아주 많습니다. 과연 이걸 물가가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구분으로 17.16%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매매 가격을 미반영되고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도 물가지수에 반영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고가주택의 월세, 전세는 물가에 반영되죠. 그럼 얼마나 반영되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가주택의 월세 상승이 물가의 반영 비율을 알아보려고 인구주택 총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전국 주택은 1987만 가구 중 서울 아파트는 190만 가구로 약 10%입니다. 물가에서 주거 비용이 20%가 된다면 서울 아파트의 상승은 2%만 물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서울 아파트가 20% 오르게 되면 물가는 0.4%가 오르게 되는 거죠. 편향된 정보들이 서울 아파트 상승이 물가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물가는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물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국부론에 나오는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이야기입니다. 핀 공장의 노동자들이 분업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는 생산력을 의미하고 생산성 향상은 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사업과 노동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이는 부의 증가와 물가 하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책 중에 인구 대역전을 참고해보면 노동시장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유입이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모든 노동자는 물가를 낮춘다입니다. 이는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많은 생산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고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은 경쟁을 만들고 투입 대비 많은 생산을 해야겠죠.
즉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은 한 국가의 자산의 배분은 생산성 향상을 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가야 합니다. 즉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가게도 비생산 수단인 주택 위주의 자산에서 주식 위주의 자산으로 옮겨갔으면 합니다.